트럼프처럼 스스로 왕관을 쓴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륙을 지배한 나폴레옹입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스스로 27세 나이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804년 12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벌어진 광경은 유럽 전체를 경악시켰습니다. 가난한 코르시카 출신의 젊은 장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불과 10년 만에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교황이 준비한 왕관을 스스로 집어들고 자신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빚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이 새로운 황제는 곧 유럽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 운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 나폴레옹은 18만 명의 대군을 영국 해협 연안에 집결시켰습니다. 영국 침공을 위한 준비였죠. 하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영국 해군이 있는 한 상륙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의 군주들에게 금화와 외교력을 동원해 대프랑스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나폴리가 영국과 손을 잡았고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오스트리아의 영토는 끊임없이 깎여나갔기 때문이죠. 결정적 계기는 1805년 5월 밀라노에서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에게 참을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야심작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라인강을 건너 프랑스 본토로 진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적들의 계획을 미리 입수했고 그 특유의 신속함으로 대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이 힘을 합치기 전에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라그랑드 아르메, 즉 대육군에 라인강을 향해 진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표는 바이에른으로 일찍 진격한 막 장군의 오스트리아 군대였죠. 프랑스의 동맹국 바이에른은 이제 다른 연합군으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뮤라 원수에게 블랙 포레스트를 통한 가짜 공격을 명령하는 동안 나머지 대군은 북쪽에서 빠르게 우회하여 막의 군대를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1805년 여름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병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고 사기가 충천했으며 전투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방식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단 체계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군대가 이를 모방했습니다. 각 군단은 원수가 지휘하는 소규모 군대였으며 병력은 15,000명에서 3만 명 사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군단이 보병, 기병, 포병뿐만 아니라 정찰병과 공병, 수송부대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군단이 제한된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행군하고 싸울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과거의 교리를 깨뜨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군대는 한 덩어리로 집중되어 움직였지만 그의 군대는 널리 분산되어 여러 경로로 전진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목표를 위장하고 이동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죠. 수많은 경로를 따라 전진하면서 그들은 현지에서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보급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흩어진 마을에서 식량을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적의 주력 부대가 발견되면 군단들은 신속하게 집중하여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들을 놀라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막 장군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신속한 군대는 다뉴브강을 건너 그의 뒤로 돌아가 그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막은 조정이 잘 되지 않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필사적인 전투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군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막은 쿠투조프의 러시아 군대가 제때 도착하여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아직 16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6주 만인 10월 19일 울름에서 막은 나폴레옹에게 항복했습니다.
프랑스는 약 6만 명의 오스트리아 포로를 잡았습니다. 이는 제3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해진 첫 번째 파괴적 타격이었습니다. 러시아 장군 미하일 쿠투조프는 경험이 풍부하고 신중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러시아에서 900마일을 행군한 뒤 지쳐 있었습니다. 울름에서 오스트리아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나폴레옹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안 쿠투조프는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군은 격렬한 후위 전투를 벌였지만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12월 12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점령했습니다. 쿠투조프는 현재 체코 공화국인 올미츠로 후퇴했고 그곳에서 지원군이 합류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황제와 오스트리아의 프란치 황제도 개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쿠투조프가 탈출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의 군대도 지쳐 있었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 27세의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는 자신 있게 전투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노련한 지휘관 쿠투조프 장군의 우려를 무시하고 말이죠. 연합군이 다가오자 나폴레옹은 군대에 신속히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선택한 전장은 아우스터리츠 마을 근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늦은 밤까지 군대의 배치를 감독한 후 모닥불 옆에서 몇 시간 잠을 잤습니다. 새벽은 황제로 대관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제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침은 춥고 밝았으며 안개가 짙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두 군대가 폭 7마일의 전장에서 마주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프라첸 고원을 점령하고 있었고 프랑스 제3군단 다원수는 여전히 전장으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얇게 펼쳐진 우익을 본 연합군은 프라첸 고원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오른쪽을 돌아서 포위하는 대규모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약한 우익으로 연합군을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는 프라첸 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연합군의 병력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대담한 계획은 연합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부의 제3군단이 오른쪽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완벽한 타이밍으로 반격을 가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전투는 오전 7시경 오스트리아군 키엔마이어 장군의 선발대가 프랑스군이 방어하고 있던 텔리츠 마을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하여 프랑스군은 완강함과 용기로 싸웠지만 점차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대규모 포위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와 늦은 명령 도착으로 인해 혼란과 지연이 발생했으며 연합군 3개 부대가 이동하기까지 1시간 더 걸렸습니다. 곧 소콜리츠 마을과 성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70마일을 이틀 동안 행군한 다부 원수의 군단이 이제 프랑스 우익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경 그의 선두 보병 여단이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텔리츠를 탈환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후사르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말이죠. 다부의 두 번째 여단이 소콜니츠에서 프랑스군을 지원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나폴레옹은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연합군 좌익이 프라첸 고원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술트 원수의 제4군단에 고지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의 경악 속에 지금까지 안개에 가려져 있던 프랑스 보병사단 2개가 연합군 중앙을 향해 갑자기 진격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쿠투조프 장군은 4개 연로 군대를 배치하여 고지 방어를 서둘러 조직해야 했습니다. 그 후 2시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머스킷 사격은 너무 빠르고 격렬해서 양측 모두 탄약이 금세 바닥났고 그들은 총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훈련과 규율에서 우위를 점한 프랑스군은 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진지에 깊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거대한 기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바그라티온 장군의 선발대 소속 러시아군이 보세니츠 마을을 점령하는 동안 산톤 언덕에서 발사된 대포에 의해 저지되기 전까지였습니다. 프랑스 중기병 6개 연대의 결정적인 공격으로 연합군 내 물러섰습니다. 이를 통해 라네스 원수의 제5군단이 진격하여 블라소비치와 크루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제국 경비대를 지휘하는 콘스탄티누스 대공이 연합군의 마지막 예비군을 이끌고 프라첸 고원을 탈환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제4 프랑스 전열연대의 한 대대가 러시아 근위 기병대의 공격을 받아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독수리 깃발을 잃었습니다. 고원에 오른 나폴레옹은 경비대 기병대를 파견했습니다. 두 군대의 정예 기병대 사이에 이 처참한 충돌에서 결국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의 중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소콜리츠 주변에서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연합군 좌측 측면의 함정을 막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경 나폴레옹은 4개 사단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여 적의 퇴각을 차단했습니다. 연합군 좌익을 지휘하던 북스호덴 장군은 이제서야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세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탈출구는 남쪽뿐이었습니다. 그의 군대 중 다수는 얼어붙은 연못을 건너 도망쳐야 했습니다. 프랑스 포병대가 포격을 개시하며 대포로 얼음을 깨려고 했습니다. 얼어붙은 물속에서 약 200명의 남자와 수십 마리의 말이 익사했지만 수천 명은 탈출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선전과는 달리 말이죠. 프랑스 황제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1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았고 적의 깃발 45개를 노획했습니다. 사방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며칠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삼제 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는 제3차 대프랑스 동맹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러시아로 후퇴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는 프랑스와 굴욕적인 협정을 맺고 4천만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영토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바다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트라팔가르 곳에서 벌어진 전투였죠. 영국의 넬슨 제독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그러한 완벽한 승리를 조직했고 이는 전쟁의 나머지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100년 동안 영국 해군의 우위를 보장했습니다. 바다의 주인 영국, 나폴레옹은 육지에서 무패였습니다. 고래와 코끼리는 각자의 영역에서는 서로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피트가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의 승리 소식을 받았을 때 그는 유럽 지도를 치워버리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피트는 사망했지만 유럽이 앞으로 10년간 전쟁과 폭동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예언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806년 2월 나폴레옹은 마세나 원수가 이끄는 군대를 파견하여 나폴리 국왕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는 감히 적들 편에 섰고 대신 동생 요셉에게 왕좌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 루이는 네덜란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독일 동맹국인 바이에른과 비르텐베르크는 왕국의 지위로 승격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라인 연방의 수호자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은 그의 군대에 6만 명의 병력을 지원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여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1000년 전 샤를마뉴에 의해 건국되었지만 현재는 영향력이나 목적이 없는 제국이었죠. 오스트리아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 스웨덴,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806년 여름 모든 시선이 프로이센에 집중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는 나폴레옹을 깊은 불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자 연합군에 합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의 아내 루이스 여왕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녀는 프랑스와 나폴레옹을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이센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전쟁당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하노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주인 하노버는 영국 국왕 조지 3세에게 속해 있었지만 프랑스에 정복당했고 나폴레옹이 보상으로 프로이센에 주었습니다. 이제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이 비밀리에 하노버를 영국에 반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대가로 말이죠. 프레드릭의 고문들은 이제 전쟁만이 유일하게 명예로운 길이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은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나폴레옹과 상의 없이 제4차 대연합에 새로운 동맹국들과 함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죠. 그들의 군대는 프로이센을 돕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작센이라는 작은 국가의 지원만으로 나폴레옹의 대육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1806년 프로이센 군대는 50년 전부터 무서운 명성을 얻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통치 시대였죠. 역사를 공부한 나폴레옹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군대는 안주에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나이가 많았고 참모들의 업무는 관료주의와 개인적 경쟁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움직임은 어렵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 군인들은 자부심과 결의력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기병대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1806년 10월 나폴레옹은 16만 6천 명의 병력과 256문의 대포를 이끌고 작세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세계 열로 진격하여 튜링거 숲의 산악지대를 건넜습니다. 정찰병과 스파이가 주의 깊게 발견한 경로를 따라서였죠. 나폴레옹은 라이프치히를 위협하고 결정적인 전투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이센 군대는 게라 근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군은 실제로 더 서쪽 에르푸르트 근처 잘레강 서쪽 기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령관인 브런즈 윅 공작은 나폴레옹의 진격 측면을 위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속도에 압도되어 그는 이제 북쪽으로 후퇴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2일 잘펠트에서 란네스 원수의 제5군단은 프로이센 선발대와 충돌했습니다. 국왕의 사촌인 루이 프레드릭 왕자가 지휘하던 프로이센군은 대패했고 루이 왕자 자신도 제10 프랑스 후사르 연대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3일 후 란네스는 예나 근처의 대규모 프로이센군과 접촉하여 나폴레옹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황제는 프로이센군의 주력을 발견했다고 믿고 재빨리 예나에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집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르나도트의 제1군단과 다부의 제3군단은 잘레강을 건너 북쪽에서 프로이센의 측면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틀렸습니다. 란네스는 호헨로헤 장군이 지휘하는 3만 5천 명의 프로이센 후위대와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지휘하는 5만 2천 명의 주력 프로이센 군대는 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부의 제3군단의 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죠. 예나 전투는 10월 14일 오전 6시 30분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네스 원수의 제5군단은 이미 도시 서쪽의 고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프로이센군을 격퇴하고 나머지 프랑스군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보병대가 길을 이끌었고 코스페다, 클로제비츠, 리체로다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오제로의 제7군단은 협곡을 지나 고원으로 진격했습니다. 란네스의 왼쪽 측면에 말이죠. 술트의 제4군단은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그의 오른쪽에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장 중앙에서 란네스와 합류하여 25문의 포대를 편성했습니다. 비어첸 하일리겐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마을은 함락되었지만 그 후 프로이센군의 단호한 반격으로 다시 빼앗겼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오전 10시 술트의 보병이 클로제비츠를 확보했지만
레디겐 근처 오른쪽 측면에서 반격을 받았습니다. 술트가 이끄는 경기병대의 결정적인 공격으로 프로이센군은 물러났고 보병대는 괴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깃발 2개를 점령했습니다. 제6군단이 고원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을 모르지만 충동적인 지휘관 네이 원수는 명령을 무시하고 비어첸하일리겐 주변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의 반격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근위 기병대에 의해 구출되어야 했습니다. 호헨로헤 장군은 리헤 장군의 지휘하에 15,000명의 추가 병력이 언제든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대체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진영을 지원하고 제한적인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날 단 25,000명의 병력으로 전투를 시작했지만 12시 30분까지 꾸준히 지원군이 들어와 그의 병력은 96,000명에 달했습니다. 황제가 황실 경비대 옆을 지나갈 때 작전에 투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젊은 군인이 앞으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나폴레옹은 멈춰 서서 누가 말했는지 물었고 그 군인을 꾸짖었습니다. 수염이 없는 젊은이는 30번의 전투에서 지휘를 맡기 전까지는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경비대는 실망스럽게도 예비군으로 남았지만 다른 프랑스 군대는 전면 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프로이센 군대는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율을 유지했지만 나중에는 대혼란 속에 붕괴되었습니다. 미라트의 기병대는 추격에 나섰고 도망친 프로이센군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리헬 장군의 2사단이 마침내 최악의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5군단의 진격을 잠시 막았지만 곧 격퇴당해 대포 사격을 받고 프랑스 흉갑 기병대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아우어슈테트 근처 북쪽 12마일 지점에서 다부 원수는 남서쪽으로 진군하며 예나에서 프로이센군의 좌익을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북쪽으로 향하는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의 주요 프로이센 군대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향해서였죠. 다부의 제3군단은 2만 치명의 병력과 48문의 대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대1의 불리한 상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부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베르나도트의 제1군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의 원수라는 별명을 가진 다부는 전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센하우젠 마을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에서 첫 번째 사단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보병대는 블리허 장군의 선발대가 가한 일련의 기병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방진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다른 2 보병 사단은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하여 프로이센의 반복적인 공격에 맞서 굳건히 섰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정이 부족했으며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다부를 압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브런즈윅 공작은 눈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비렐름 국왕이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일부 프로이센 부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주력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확신한 왕은 화가 났습니다. 12시 15분경 다부 원수가 반격을 가했고 프로이센 군대는 돌아서 도망쳤습니다. 다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군대는 4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 25%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의 손실은 2배나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다부 원수가 전투를 벌여 프로이센 주력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 철의 원수를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아우어슈테트 공작이라는 칭호를 주었죠. 반면에 베르나도트 원수는 다부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군사재판에 회부될 뻔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패배한 프로이센군을 능숙하게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에게 힘을 모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나 아우어슈테트 전투 2주 후 다부의 영웅적인 제3군단이 베를린에 입성했습니다. 다음 날 호헨로헤 장군은 프렌첼라우에서 항복했습니다. 리베크에서는
블리허 장군과 2만 명의 프로이센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도시에서 쫓겨나 항복을 강요당했습니다. 마그데부르크에 포위된 프로이센군 2만 5천 명이 네이 원수에게 항복했습니다. 프로이센 군대는 나폴레옹의 전격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단 33일 만에 프로이센은 2만 명이 사망하고 14만 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대포 800문과 군기 250개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블리허 장군과 같은 자랑스러운 프로이센인이 결코 잊지 못할 굴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센과는 달리 프리드리히 비렐름 국왕은 나폴레옹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가 다가올 것을 믿고 동프로이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의 왕국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나폴레옹과 대육군이 또다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806년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당시 프로이센의 일부였던 폴란드 도시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대한 대승을 거둔 지 1년이 지났고 그가 예나에서 프로이센군을 공격한 지 2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지상에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베니히센 장군이 지휘하는 제1러시아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평화를 맺도록 강제할 때까지 유럽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나폴레옹이 풀투스크 근처에서 베니히센을 점령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짙은 폴란드 진흙 속에서 좌초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비아위스토크로 후퇴했습니다. 반쯤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프랑스군은 겨울 수경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바르샤바에 있는 동안 폴란드의 젊은 귀족 여성인 마리 발레프스카와 유명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 한때 강력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이웃 국가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의한 일련의 합병으로 삼켜졌습니다. 분할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1795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분할로 폴란드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폴란드 애국자들은 나폴레옹을 구세주로 바라보며 그의 승리가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을 거쳐 폴란드 국가의 재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마리 발레프스카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폴레옹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프랑스 군인들은 폴란드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가난하고 얼어붙어 있었고 그들은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이탈률이 증가했고 자살 사건도 100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제6군단 사령관인 네이 원수는 하일스베르크를 향해 순찰대를 파견하여 더 나은 동네를 수색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동 중인 러시아군과 프로이센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돌했습니다. 베니히센의 겨울 기습 공격이었죠. 나폴레옹은 러시아 군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신속히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이와 베르나도트에게 퇴각을 명령하여 베니히센을 서쪽으로 유인하고 그는 나머지 군대를 북쪽으로 이끌고 그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황제의 명령을 원수 베르나도트에게 전달하는 프랑스 택배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함정에 대해 경고를 받은 베니히센은 1년의 후위대 소규모 전투를 벌이며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추격하는 프랑스군에 맞서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싸움 없이 퀘니스베르크 시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일라오에서 전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일라오 전투는 2일간에 걸쳐 벌어졌으며 나폴레옹 전쟁 중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두 진영 모두 후퇴하지 않고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 싸웠습니다. 오제로 원수의 제7군단은 눈보라를 맞으며 진격하다가 길을 잃었고 러시아의 대포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수리 5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두려움을 모르는 뮤라트 원수가 지휘한 10,000명의 기병대가 이끄는 파괴적인 대규모 기병 공격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병 공격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나폴레옹은 황제로서 처음으로 아일라오에서 전장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와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손실의 실제 규모를 은폐했지만 양측 모두 학살로 인해 군대의 3분의 2를 잃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일라우 전투의 공포 이후 두 군대는 모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르페브르 원수 지휘하에 새로 편성된 프랑스 제10군단은 단치히를 포위했습니다. 칼크로이트 장군의 지휘하에 진 3,000명의 프로이센군이 진격했습니다. 그 도시는 프랑스군의 맹렬한 포격과 보병 공격을 받았습니다. 8주 후 지원군의 지원이 전혀 없자 프로이센 수비대는 5월 27일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북부 측면은 러시아의 상륙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황제는 이제 19명의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로이센 군대는 14-5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먼저 움직인 것은 베니히센이었고 네이의 제6군단에 6월 5일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이는 훌륭한 전투 후퇴를 펼쳐 탈출했습니다. 베니히센은 기습의 이점을 잃고 나폴레옹이 진격하자 다시 후퇴했습니다. 4일 후 하일스베르크에서 프랑스군은 실패한 공격으로 10,0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에 대해서였죠. 그러나 러시아군은 다음 날에도 후퇴를 계속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베니히센이 북쪽 퀘니히히스베르크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북동쪽으로 후퇴하여 알레강 동쪽 강둑에서 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북쪽으로 진군했을 때 그의 우익인 란네스 원수의 예비군이 러시아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마을 프리트라트 근처에서였죠. 6월 13일 늦은 오후 러시아 기병 정찰병들은 베니히센 장군에게 프리틀란트에서 프랑스군 한 명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베니히센은 알레강을 건너 이 고립된 부대를 깨뜨릴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프랑스 군대가 그를 구출하기 위해 도착하기 전에 말이죠. 그는 군대에 강을 건너기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6,000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46,000명의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란네스 원수는 긴급 메시지를 나폴레옹에게 보냈습니다. 러시아 주력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강점에 약점을 숨기면서 능숙한 지연 행동을 했습니다. 적에게 점차 영토를 내주는 동안 대규모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을 때에도 란네스는 여전히 러시아군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프리틀란트에 3개의 폰툰교를 건설하여 강을 건너는 군대의 이동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베니히센은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큰 전투로 번진다면 그의 군대는 강을 등지고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가르는 밀크릭계의 가파른 강둑도 문제였죠. 베니히센은 또한 나폴레옹의 대육군이 반응할 속도를 심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의 첫 번째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황제 자신도 그다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새벽까지 약 4만 명의 러시아군이 알레강 서쪽 강둑으로 건너갔습니다. 베니히센은 하인리히스도르프 마을을 공격하여 프랑스 좌파를 후퇴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루시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기병대 지원군이 러시아군을 붙잡았습니다. 1시간 넘게 공격과 반격을 거듭한 끝에 프랑스 기병대는 마침내 러시아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모르티에 원수의 제8군단이 프랑스 중앙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소르틀락 숲에서 우디노 장군의 정예 척탄병 사단은 바그라티온 왕자의 좌익에 맞서 완강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군보다 수가 많았고 점차 철수했습니다. 정오 무렵 몹시 힘든 날 나폴레옹이 직접 도착했습니다. 그는 빅터 장군이 지휘하는 제1군단과 부상당한 베르나도트 원수를 대신한 부대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네이의 제6군단과 베시에르 원수가 이끄는 제국 경비대도 왔습니다. 6월 14일은 나폴레옹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렝고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거둔 대승을 좋은 징조로 선언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상황을 평가하면서 전투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베니히센은 위험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하루 종일 건강이 좋지 않아 괴로워하던 베니이세는 이제 나폴레옹 군대의 전력에 직면하여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베니히센의 후퇴가 시작되기 전인 17시 30분에 세 발의 일제 사격으로 프랑스 대포가 나폴레옹의 공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네이의 제6군단이 지휘를 맡았고 먼저 바그라티온의 보병대를 소르틀락 숲에서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네이의 군대가 나무의 엄폐물에서 나오자 그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대포로부터 맹렬한 포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이 흔들리자 바그라티온 왕자는 부하들을 규합하여 기병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네이의 군단은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터 장군의 제2군단이 그의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포병 사령관인 세나르몽 장군은 30문의 대포를 이끌고 진격하여 러시아군을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수백 명의 러시아인들이 단 몇 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자 바그라티온의 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경 러시아 제국 경비대는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프랑스군이 프리틀란트에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은 수가 더 많았고 무장도 더 강했습니다. 폭발성 포탄이 프리틀란트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자 프랑스 중부와 좌익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가 위협을 받자 러시아군 전체가 공황 상태에서 강을 향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리틀란트의 집과 다리는 이미 불타버렸습니다. 그 도시는 러시아인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강을 건너려다 익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프리틀란트 북쪽에서는 일부 부대가 산길이나 강둑을 따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참패를 변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프리틀란트 전투는 나폴레옹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10,000명의 사상자를 낸 대가로 그는 러시아군에게 약 2배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20,0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혔는데 이는 베니히센 군대의 40%에 해당했습니다. 프로이센 군은 다음 날 술트의 제사군이 점령하고 있던 퀘니히스베르크를 포기했습니다. 베니히센의 군대는 패배한 채 니멘강을 건너 러시아로 후퇴했습니다. 차르 알렉산더의 고문들에게 나폴레옹과 평화를 맺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은 니멘강 한가운데 있는 뗏목 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틸지트 근처에서였죠. 그들은 즉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틸지트는 두 황제가 며칠 동안 서로 모여 연회, 퍼레이드, 콘서트를 열었고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 정상회담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 동맹국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국왕은 소외되었습니다. 2주 후에 체결된 틸지트 조약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나라는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 영토의 3분의 1이 빼앗겼고 새로운 베스트팔렌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나폴레옹의 22세 동생 제롬이 지휘를 맡게 되었고 작센 왕이 통치할 바르샤바 공국도 생겼습니다. 이는 폴란드 애국자들이 바랐던 것으로 그들이 주권을 획득하는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대육군에 모집되었고 폴란드 기병대도 나폴레옹의 정예 제국 경비대의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폴레옹과의 동맹을 수락한 후 러시아는 이오니아 제도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황제는 유럽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심지어 나폴레옹의 경제 봉쇄인 대륙 봉쇄에 동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국을 상대로 영국 선박과 상품이 프랑스가 통제하는 모든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나폴레옹의 베를린 칙령으로 그 전 겨울에 수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과의 영국 무역을 차단함으로써 영국의 재정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을 틈타 유리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륙 봉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밀수로 인해 시스템이 훼손되었고 영국 무역만큼이나 프랑스 무역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결정적인 무기는 영국 해군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선제 공격을 개시하여 해군 우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코펜하겐의 중립 덴마크 함대를 함락하기 전에 군함을 납포한 것이죠. 나폴레옹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영국 해군 함대는 모든 주요 프랑스 항구를 봉쇄하고 프랑스와 무역하는 모든 선박을 압수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해외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해군은 심지어 밀수 기지로 작은 덴마크 섬인 헬골란드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영국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나폴레옹에게 가장 재앙적인 것은 대륙 봉쇄가 그를 두 가지 갈등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국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갈등이었죠. 첫 번째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의 동맹국인 포르투갈이 대륙 봉쇄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07년 11월 스페인 동맹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군대가 이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가 리스본을 점령한 후 포르투갈 왕실은 식민지인 브라질로 도피했습니다. 전쟁 없이 말이죠. 나폴레옹이 또다시 손쉽게 승리를 거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반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1807년 가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굴복시키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대국 중 영국만이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해군력 덕분이었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또는 동맹국이 통제하는 모든 영토에 영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위 대륙 시스템 또는 봉쇄를 통해 영국의 경제를 파괴하고 정부의 평화를 강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립국인 포르투갈은 역사적 동맹국인 영국과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주노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파견하여 그 나라를 침략하고 강제로 복종시켰습니다. 이 침략은 프랑스의 동맹국인 스페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사적으로 스페인을 싫어했습니다. 스페인의 통치자들인 부르봉 왕가는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여겼죠. 국왕과 왕세자는 서로를 미워했지만 나라는 실질적으로 총리 마누엘 고도이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여왕의 연인이었죠. 스페인은 뒤떨어져 있고 군사적으로 약하며 무능하게 통치되고 있다고 나폴레옹은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08년 봄 영국으로부터 스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프랑스군은 전국의 전략적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은 프랑스 군대의 존재를 오랜 굴욕의 마지막 사례로 여겼고 마누엘 고도이 총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란후에스 궁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고도이는 거의 사형을 당할 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 왕실과 고도이를 프랑스 도시 바이온으로 피난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미라 원수와 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마드리드의 질서를 회복했죠. 그러나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 시민들은 미라트의 군대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가 프란시스코 고야에 의해 부후의 명성을 얻은 도스 데 마요 봉기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나폴레옹 제국 경비대의 맘루크가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드리드에서 말이죠. 군인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무자비하게 대응하여 거리에서 수십 명을 총살하고 총격으로 100명 이상을 처형했습니다. 한편 바이온에서는 나폴레옹이 카를로스 국왕을 퇴위시키고 그에게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그의 동생 요셉에게 부여했습니다. 그해 여름 나폴레옹이 스페인과 그의 동생 요셉에게 새로운 현대 헌법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왕으로 마드리드에 입성하자 스페인 사람들은 격노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단순히 국가적 명예를 훼손하는 오만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교황을 거부했던 무신론자들이었죠. 가톨릭 교회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농민들에게 나폴레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군대에 민병대와 당파가 합류하여
프랑스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협력자들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잔혹한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잔혹 행위는 프란시스코 고야를 두렵게 했고 그의 유명한 시리즈 전쟁의 재난을 탄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반란을 쉽게 진압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로나, 발렌시아, 사라고사는 프랑스군에 포위당했고 스페인 갈리시아의 군대는 메디나 델 리오세코 전투에서 베시에르 원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8일 후 듀퐁 장군과 세계 프랑스 사단이 코르도바에서 후퇴하면서 전리품으로 가득 찬 마차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고 그들은 바일렌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카스타노스 장군의 안달루시아 군대는 항복을 강요당했습니다. 스페인은 18,000명의 프랑스인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나중에 굶어 죽었습니다. 바일렌 전투는 프랑스의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 프랑스가 겪은 첫 번째 큰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역의 프랑스의 적들은 기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분노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반란에 가담했고 스페인의 격렬한 저항으로 프랑스는 발렌시아, 지로나, 사라고사의 포위 공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의 새로운 국왕 요셉 보나파르트조차 수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영국은 반란을 지원했는데 스페인은 이를 독립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해군을 이용해 스페인에 무기를 보냈죠. 8월 1일 아서 웰즐리 경이 지휘하는 소규모 영국군이 포르투갈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반란을 돕기 위해서였죠. 8월 17일 그는 롤리사에서 소규모 프랑스군을 격파했고 4일 후에는 비메이로 전투에서 주노의 주력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웰즐리에 새로 도착한 상관 휴 달림플경은 그 후 주노와 그의 군대를 영국 함선을 이용해 모든 무기와 전리품을 가지고 프랑스로 귀국시키기로 동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관대한 조건이 수치스럽고 스캔들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웰즐리 훗날 웰링턴 공작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달림플은 다시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의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병력을 포함하여 13만 명의 지원군을 모았고 12월 7일 스페인에 대한 두 번째 침공을 지휘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페인 군대는 경험이 부족하고 장비와 지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에게는 일관된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브로강을 건너 침입하여 부르고스와 투델라에서 스페인에게 참패를 입힌 그랑드 아르메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투델라에서 란네스 원수의 제3군단은 바일렌에서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카스타노스 장군의 군대를 격파했고 그들은 두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마드리드 북쪽에서는 8,000명의 스페인군이 소모시에라 산길을 점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수도를 향해 돌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폴란드 경비대 경기병대를 풀었습니다. 거의 자살적인 용맹함으로 공격하여 그들은 스페인 대포를 정면으로 공격하여 프랑스가 고개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4일 후 나폴레옹이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후 마드리드는 그의 군대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를 휩쓴 재앙을 알지 못한 채 2만 명의 영국군은 존 무어 경이 이끌고 리스본에서 300마일 행군을 마치고 살라망카에 도착했습니다. 코루냐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소규모 부대와 합류했죠. 영국군은 경험이 부족했지만 대부분 스페인군과는 달리 잘 훈련되어 있었고 조직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군의 붕괴 소식이 무어에게 전해지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을 다른 곳으로 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솔트 원수에 고립된 제2군단을 공격하고 나폴레옹의 부르고스와 프랑스 사이 통신을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1일 사하군에서 영국 제15
오후사르 연대는 밤에 겨울의 서리를 뚫고 진격했습니다. 새벽에 프랑스 기병 여단을 공격하여 대규모 돌격으로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무어가 술트의 군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던 중 나폴레옹은 주력군을 이끌고 마드리드에서 그를 향해 빠르게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란네스 원수 휘하의 두 프랑스군이 사라고사에 대한 두 번째 피비린내 나는 포위 공격을 시작하는 동안 나폴레옹은 마침내 영국과 맞설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어를 그의 군대와 술트의 제2군단 사이에 가두려고 강력하게 진군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그의 군대는 얼음으로 뒤덮인 과다라마 고개를 넘었습니다. 무어는 2대1 이상의 승산에 직면하여 즉시 후퇴를 명령하고 250마일을 행군하여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영국 해군에 의해 대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양측 모두에게 바다로 향하는 경주는 산과 진흙을 헤치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영국의 규율이 무너지고 약탈과 술 취함이 만연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후위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몇몇 숙련된 지연 작전을 벌이고 프랑스군을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영국의 정예 제95 소총연대 소속 군인들이 이러한 충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 특수 경보병 연대는 더 나은 은폐를 위해 녹색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양측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몇 안 되는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표준 활강포와 달리 소총은 배럴에 회전하는 나선형 홈이 있어 총알을 발사할 때 회전시켰습니다. 장전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무어의 카카벨로스 퇴각 중 전설적인 사건에서 소총수 톰 플런켓은 400야드 떨어진 곳에서 프랑스 장군을 공격하여 사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먼 거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후위대의 뛰어난 기술과 필사적인 퇴각 속도 덕분에 영국군은 프랑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새해 전날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음모에 대한 소문과 오스트리아가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했다는 심각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즉시 프랑스로 출발하여 그의 최고의 군대 중 많은 수를 데리고 술트 원수와 제2군단에게 영국군을 마무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추격은 계속되었지만 1809년 2월 12일 무어의 초라한 군대는 코루냐에 도착했습니다. 존 무어경에 지친 군대에게 스페인 항구는 보급품과 휴식 그리고 구원의 전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11일에 그들을 맞이할 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영국군은 그들 뒤에 있는 다리를 폭파하여 마샬 술트의 진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2월 14일 해군 수송선이 도착했습니다. 무어가 기병대와 포병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다음 날 술트의 군대가 코루냐 남쪽 언덕에 나타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페냐스케도의 높은 곳에 주요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무어 군대의 절반은 도시에서 남쪽으로 2마일 떨어진 방어선에 배치되었으며 한 사단은 그의 오른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군대의 병력은 모두 약 16,000명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용기병 연대 4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영국 기병대는 이미 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과 울타리, 올리브나무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전장은 기병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술트의 계획은 영국 우익을 공격하고 무어의 군대를 바다에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프랑스 포병대가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메르메의 보병 사단이 라우세의 용기병의 지원을 받아 전진했습니다. 무어는 술트가 공격할지 확신하지 못했고 페이짓의 사단의 탑승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방금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명령을 급히 취소하고 대신 페이짓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데려와 지원군으로 그의 열린 날개를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레이저의 사단은 산타 마가리타의 높은 곳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프랑스군은 격렬한 교전 속에서 맹렬한 포격을 가하며 울타리와 성벽을 넘어 진격했습니다. 양쪽에서 말이죠. 그러자 영국군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제42, 제50 하일랜더 연대는 엘비냐 마을에 진입하여 프랑스군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그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전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존 무어 경은 전선 근처에 있었고 상황을 관찰하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비대에게 방어선을 강화하라고 명령하던 중 어깨에 대포알을 맞았습니다. 그는 의식은 유지했지만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것이 분명했고 그는 도시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술트는 엘비냐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머레 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군 존 호프 경은 영국군의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무어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는 프랑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보병 대대 2개를 전진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9호 소총대의 산병들이 이끄는 페이짓 사단이 영국의 우익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지형이 말을 타기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프랑스 용기병들은 말에서 내려 도보로 싸우는 쪽을 택했지만 영국군에 의해 천천히 밀려났습니다. 페이짓의 진격은 엘비냐에 대한 공격에 메르메의 측면을 위협했고 그 역시 후퇴를 강요당했습니다. 델라보르드의 보병이 오른쪽에서 공격하면서 마을에 발판을 마련했지만 피에드랄론가에서 격렬한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오후 6시경 황혼이 지고 전장 곳곳에서 총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영국군은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코르냐에서 죽기 직전 무어에게 영국군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8시에 말이죠. 그날 밤 영국군은 모닥불을 피우고 경비병을 배치한 후 조용히 후퇴하여 코르냐에서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군은 적의 진지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점을 활용하는 데 느렸습니다. 그들은 정오가 되어서야 6개의 대포를 꺼내서 코르냐만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포격을 개시했을 때쯤에는 영국군은 거의 대피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급히 출발하면서 영국 차량 몇 대가 추락했고 2대가 불에 탔지만 전반적인 손실은 적었습니다. 소규모 스페인 수비대가 코르냐를 지키고 있었고 영국 함대가 바다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복했습니다. 무어의 코르냐로의 후퇴가 영국의 재앙이었는지 아니면 기적적인 탈출이었는지는 아직 논란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페인이 필요한 순간에 스페인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나폴레옹의 주력군을 철수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까? 어느 쪽이든 영국의 유일한 군대는 구원을 받았고 다시 돌아와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장기전이 일어날 가능성과 오스트리아와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제국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될 두 전선에서의 전쟁이었죠. 나폴레옹은 스페인에서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의 정도가 드러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정말 형편없는 일이었어요. 인정합니다. 부도덕함은 매우 명백했고 불의는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못생겼어요. 180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통치하에 있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황제가 전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침공하려 했지만 그가 예상했던 대로 쉬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정예 부대와 지휘관 중 다수가 이제 스페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오랜 적이 다시 한번 프랑스에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1805년 아우스터리츠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은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영국이 현금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북유럽에서 공격을 지원하던 당시는 공격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지휘할 사람은 프란츠 황제의 막내 동생 카를 대공이었습니다. 그는 37세로 나폴레옹보다 2살 어렸지만 이미 15년의 고위 사령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손실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군단 시스템을 모방하여 프랑스식으로 오스트리아 군대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보병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스파이의 경고를 받고 스페인을 떠나 1809년 2월 24일에 파리에 돌아왔습니다. 베르티의 원수가 지휘하는 독일의 프랑스군은 긴급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스페인에서 부대를 소집하고 새로운 신병과 라인 연방의 독일 동맹국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라그랑드 아르메는 더 이상 1805년에 뛰어난 도구가 아니었지만 나폴레옹이 지휘를 맡으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대공은 폴란드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기만 공격을 명령했지만 4월 10일 프랑스의 동맹국인 바이에른에 대한 그의 주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은 나폴레옹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 일찍 도착하여 프랑스 황제를 놀라게 했습니다. 찰스는 빠른 돌파구를 기대했지만 마지막 순간 계획이 변경되어 폭우와 느리게 움직이는 짐 열차 때문에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졌습니다. 베르티의 원수는 나폴레옹의 훌륭한 참모 총장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우유부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널리 분산되어 있었고 다부 원수의 제3군단은 레겐스부르크에서 위험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찰스는 군대를 모아서 그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나폴레옹이 도나우베르트에 도착하여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는 다부에게 노출된 위치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부의 제3군단은 그랑드 아르메에서 가장 뛰어난 부대 중 하나였으며 테우겐하우젠의 빠른 전투에서 숲이 우거진 언덕을 통해 아우어슈테트의 영웅들은 오스트리아군을 격퇴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리히텐슈타인 소장의 영웅적 행동이 있었죠. 제3군단은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테우겐하우젠 전투는 나폴레옹의 소위 4일간의 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르페브르 원수의 제7바이에른 군단과 란네스 원수가 이끄는 임시 군단을 활용하여 오스트리아 군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주력군을 추격하고 있다고 믿고 좌익을 란츠후트 방향으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 군대와 독일 연합군은 도시의 다리를 공격하여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찰스 대공이 란츠후트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한번 그는 다부 원수를 주요 적군과 맞서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좌익을 추격하기 위해 베시에르 원수를 파견한 후 북쪽으로 돌진하여 에그면에서 오스트리아 제4군단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동맹군은 며칠 만에 네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찰스의 주력군은 여전히 온전했으며 이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그는 다뉴브강을 건너 급히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뒤따라서 중요한 석조 다리가 있는 성벽 도시 레겐스부르크를 공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란네스 원수를 공격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공격이 실패하자 란네스는 개인적으로 다음 공격을 이끌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포위 공격 중 나폴레옹은 다리에 총알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범위한 경보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상처로 밝혀졌습니다. 완고한 오스트리아 저항으로 인해 찰스 대공과 그의 군대는 다뉴브강을 건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군대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제 두 부대 모두 비엔나를 향해 후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추격을 위해 군대를 이끌었고 르페브르의 바이에른 군단을 분리하여 티롤의 인민 반란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르텐베르크의 제3군단과 제8군단이 그의 통신 경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찰스는 수도를 방어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짧은 포격 이후 5월 13일에 항복했습니다. 그 대신 샤를과 오스트리아 군대는 다뉴브강 건너편에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11만 명의 오스트리아군과 맞서 싸우면서 병력을 8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찰스의 군대는 전역에서 용감하고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여전히 오스트리아 군대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5월 20일 밤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서둘러
다뉴브강의 섬들 사이에 일련의 부교를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까지 나폴레옹은 마세나의 제4군단과 기병대의 대부분을 강 너머에 배치했습니다. 약 2만 4천 명의 병력과 40문의 대포로 아스페른과 에슬링 마을을 방어하게 했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이 다시 한번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고 자신은 단지 후위대와 맞설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 전체가 5개 공격 부대를 이끌고 그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곧 도착했습니다. 9만 명의 병력과 300뭉의 대포였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강 아래로 무거운 바지선과 장애물을 띄워서 약한 프랑스 다리에 충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유일한 보급로가 몇 시간 동안 차단될 때마다 증원군과 탄약의 도착이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 오스트리아 제1열의 보병이 아스페른을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곧 세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몰리토르 장군의 프랑스 수비대는 필사적으로 거리에서 손을 맞대고 싸웠고 50%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스페른의 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기병대에게 오스트리아 3열을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스트리아 보병대의 대대 규모 대형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에 찰스 대공은 벨가르드 장군의 2번째 부대에게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스페른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찰스는 직접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오스트리아군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새로 도착한 지원군을 보내 그곳을 탈환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오스트리아 제4열은 에슬링 마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샬 란네스가 그의 군단이 다뉴브강을 지나갈 때까지 방어를 맡았던 곳이었죠.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공격은 격퇴되었습니다. 프랑스 기병대의 노련한 사령관인 에스파아뉴 장군이 흉갑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포도탄에 맞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오후 9시경 오스트리아의 5번째 부대가 마침내 위치에 도착하여 에슬링을 상대로 첫 번째 공격을 가했지만 란네스의 군대에 의해 격퇴당했습니다. 밤이 되자 전장 곳곳에서 총소리가 잦아들었고 병사들은 사망자와 부상자 사이에서 가능한 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밤 동안 제2군단, 제국 근위대는 다뉴브강을 건너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제 7만 1,000명과 150문의 대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다시 끊어졌고 다부의 제3군단은 여전히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중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2군단을 사용하여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스페르는 회복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마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오전 7시에 프랑스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에슬링에서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공격은 라살 장군의 기병대와 뉴가드의 부대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양쪽 측면이 안전해지자 나폴레옹은 란네스 제2군단으로 중앙에서 주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의 대포가 프랑스군의 선발대를 향해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을 이끈 생틸레르 장군은 아우스터리츠와 예나의 영웅이었지만 다리를 절단당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카를 대공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척탄병 예비대를 파견했습니다. 프랑스 보병대는 맹렬한 포격을 받으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다뉴브강을 가로지르는 프랑스 다리가 다시 끊어져 나폴레옹 군대에 대한 지원군과 탄약의 중요한 흐름을 멈췄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프랑스군은 다시 아스페른에서 쫓겨났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잠시 점령한 에슬링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뉴가드에 의해 탈환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군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4시에 그는 지친 기병대에게 적군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가 큰 손실을 입었고 탄약이 부족한 찰스 대공은
프랑스군이 로바우 섬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순간에 나폴레옹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자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인 란네스 원수도 대포 아래 맞아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는 나폴레옹의 첫 번째 큰 패배였는데 그의 과신과 성급한 계획으로 인해 패배가 초래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군대의 피로로 인해 훨씬 더 큰 재앙을 피했습니다. 프랑스 황제는 오스트리아인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찰스 대공의 지휘 아래 그들은 용기와 신념, 그리고 조직력과 훨씬 더 큰 리더십으로 싸웠습니다. 나폴레옹은 패배한 지 며칠 만에 다뉴브강에서 자신과 합류할 지원군을 소집했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809년 5월 오스트리아군은 피비린내 나는 아스페른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년간 프랑스의 군사적 지배가 이어졌지만 마침내 조류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3주 후 교황 비오 7세는 교황령을 합병한 나폴레옹을 파문했습니다. 적들을 위한 선전 쿠데타였죠. 하지만 승리 직전 오스트리아는 평화를 요구할지 아니면 전쟁을 계속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비엔나 근처에서 자신과 합류할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의붓아들 외젠 드 보아르네가 이끄는 이탈리아군과 마르몽 원수가 이끄는 제11군단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대공 요한의 오스트리아 군대를 몰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도트 원수의 제9섹슨 군단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9만 명에서 16만 4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은 오사사문이었습니다. 샤를의 군대는 12만 8천 명, 대포는 414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패배로 끝난 지 6주 후 나폴레옹은 군대에 다시 한번 다뉴브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엔지니어들은 다뉴브강의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아스페른의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에게 다뉴브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린투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4일 저녁 폭우가 쏟아지자 프랑스군이 로바우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아스페른과 에슬링 마을 쪽이 아닌 동쪽 그로스 엔초스 도르프 쪽으로 말이죠. 곧 프랑스의 포탄에 의해 불이 붙었습니다. 카를 대공은 프랑스군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수의 경비병만을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새벽에 마세나 장군의 제4군단과 우디노의 제2군단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 군대는 프랑스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오후 1시에 나폴레옹은 평평한 옥수수밭 6마일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의 주요 위치인 루스바흐강 뒤편 100m에 위치한 바그람이라는 절벽을 향해 진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살 장군의 경기병대와 마세나의 제4군단은 측면을 지키기 위해 좌측으로 배치되었고 우디노의 제2군단과 다부의 제3군단이 바그람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베르나도트의 작센 군단과 외젠의 이탈리아 군대가 중앙을 채웠습니다. 오후 6시 적의 전력이 불확실한 나폴레옹은 바그람 고원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전선을 따라 오스트리아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해질 무렵 작센 제구 군단은 도이체 바그람 마을로 밀려났습니다. 작센 보병은 오스트리아군과 마찬가지로 흰색 군복을 입었고 어둠이 내리자 적과 혼동되어 아군 부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섹슨족은 당황하여 큰 손실을 입고 도망쳤습니다. 나폴레옹의 신속한 진격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두 군대는 모두 야외에서 잠을 잤고 샤를과 나폴레옹은 그들의 미래 움직임을 계획했습니다. 둘째 날 나폴레옹은 다부의 제3군단이 공격을 지휘하여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군단과 함께 국지적 공격을 감행하며 적과 맞섰죠. 그러나 황제의 분노에 그는 베르나도트 원수가 아무런 명령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아데르클라에서 패배한 작센군을 철수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아데르클라는 전장 중앙에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재탈환을 명령했지만 프랑스와 색슨족의 공격은 큰 손실을 입고 실패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도 그들만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공 찰스는 자신이 우월한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승리의 유일한 기회가 새벽에 전면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인 대공 요한이 13,000명의 지원군을 이끌고 이제 그의 좌측 공격을 지원할 시간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4군단이 그로스호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제3군단이 명령을 늦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오스트리아군을 모두 오른쪽 측면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제4군단의 지원이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했지만 다른 군단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지연으로 마비된 가운데 오전 10시에 다부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 그라프노이즈들 마을에서 치열한 보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들판에서는 용기병과 후사르가 각측이 다른 쪽의 돌파를 시도하면서 거대한 기병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부의 군대는 마을을 점령했지만 오스트리아군의 후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그람 경사면에서 새로운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죠. 그 사이 나폴레옹의 좌익과 후방에는 심각한 위협이 생겨났습니다. 클레나우의 제6군단은 대규모 프랑스군을 몰아냈고 일부 부대가 에슬링까지 진격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중요한 강 교차로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죠. 나폴레옹은 긴급히 좌익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예비 병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세나의 제4군단에게 전장을 가로질러 진군하여 왼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적 바로 앞에서 이처럼 대규모 재배치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베시에르 원수는 적의 중심에 기병 공격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베시에르 원수조차도 부하들의 경악 속에 말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4군단이 재배치를 완료하는 동안 적군은 바빴고 클레나우 군단을 강제로 후퇴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80개가 넘는 대포로 구성된 대규모 포대를 전장 중앙에 조립했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잘 알려진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즉, 적의 전선을 돌파하고 프랑스군의 결정적인 공격의 길을 열기 위한 포병 집중이었죠. 그랜드 포대는 약 15,000발의 포탄을 발사해 옥수수밭을 밝혔습니다. 오후 1시경 나폴레옹은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다부는 적의 측면을 계속 공격했고 제4군단은 좌측으로 진격할 것이며 오른쪽의 제2군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에 있는 동안 맥도날드 장군은 이탈리아 군대의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날개를 고정하기 위해 거대한 정사각형, 삼각형 모양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의 끔찍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제3군단과 척탄병 예비군은 프랑스군의 진격에 맹렬한 포격으로 맞섰습니다. 맥도날드의 거대한 광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부하들은 대포 공격으로 대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린 오스트리아군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전선의 모든 부분이 프랑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를 대공은 무엇보다도 군대를 온전하게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의 후퇴는 규율이 있고 잘 실행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 역시 피로와 막대한 손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어 효과적인 추격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바그람 전투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규모가 큰 전투로 유럽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프랑스의 승리는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희생자 수는 41,500명인 반면 프랑스의 피해자 수는 약 37,500명이었습니다.
4일 후 프랑스 군대는 즈나임에서 후퇴하던 오스트리아 군대를 따라잡았습니다. 싸움이 격화되자 샤를은 두 번째로 프랑스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인 프란츠 황제와 상의하지 않았고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국의 지원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즈나임 전투 3주 후 영국은 지금까지 모인 최대 규모의 상륙부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35척의 전열함과 3만 9명의 병력이 바레렌 섬 쉘트강 어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프랑스 함선과 해군 물자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리싱겐의 성공적인 포격과 점령 이후 영국 사령관들은 주도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습지가 많은 네덜란드 해안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포위당해 열병과 이질로 인해 전멸당했습니다. 약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12월에 영국으로 대피했습니다. 영국의 참패를 알게 된 프란츠 황제는 그의 장군들로부터 오스트리아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나폴레옹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10월 오스트리아는 쉐브룬 조약에 서명하여 프랑스 제국과 바이에른, 작센, 바르샤바 공국, 러시아의 영토를 양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총 350만 명의 신민을 박탈당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군대를 15만 명으로 제한하고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가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국 선박 및 상인과의 모든 무역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사이 나폴레옹의 가장 강력한 적 중 한 명이었던 샤를 대공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동생인 프란츠 황제에게 너무나 가혹해서 다시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황제에게는 걱정스러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적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새로운 병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역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참전 용사들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죠. 1809년에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마지막 승리를 거둔 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대한 전쟁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군사 천재라는 생각만 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전쟁의 궤적을 보니 제국의 팽창이 얼마나 끊임없는 전쟁을 불러왔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우스터리츠의 눈부신 승리가 유럽을 평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었다는 점에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영광과 파멸이 공존했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나폴레옹 제국이 유럽을 지배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